안녕하세요, 파일럿 헨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미국에서 이제 비행 훈련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항공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팁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비행을 준비할 때 사실 정보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고려 사항들을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비행 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산호제에서 비행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프라이빗 라이센스랑 IFR 레이팅, 그 다음에 커머셜 라이센스를 다 마치고 현재 교관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지금 1년 정도 만에 그 프라이빗, IFR, 그 다음에 커머셜 라이센스를 끝내고 교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현재 미국에서 교관 생활을 마치고 1,500시간을 쌓은 다음에 미국에 있는 리저널 에어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미국 쪽에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시작으로 교관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험을 보기 전에 제가 연습도 할 겸 해서 비행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비행을 시작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또한 비행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유용한 영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10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바로 로케이션입니다. 비행 학교가 어디 주에 위치해 있는지, 또한 어느 공역 안에 있는 비행 학교인지, 날씨는 어떤지, 그 다음에 그쪽 동네에 생활비 수준, 물가 수준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집은 가까이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미토리는 있는지, 기숙사는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공역을 말씀드리면요, 브라보 공역이라고 있어요. 미국에는 가장 바쁜 공항이 위치해 있는 공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LA 렉스 공항이나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런 곳은 브라보 공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초보자가 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브라보 공역 안에 있는 비행 학교를 고를 것인가, 아니면은 브라보 영역 밖에 있는 비행 학교를 고를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브라보 공역 안에서 비행을 할 때 장단점은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요. 브라보 공역 안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시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많이 올리실 수가 있죠. 근데 초반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본인의 라디오 실력은 급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브라보 공역이 아닌 다른 아웃사이드 브라보에서 비행을 하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찰리나 델타 공역에 있는 공항에 따라서 다르지만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브라보랑 비교를 했을 때 나머지 공역들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씨도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처음에 프라이빗 라이센스를 시작을 할 때 VFR로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VFR이 뭐냐면은 Visual Flight Rule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낮게 깔린다든지 아니면 비가 자주 오는 그런 곳이라면은 1년 중에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애미라든지 캘리포니아 이쪽에 비행 학교가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그 주의 물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미국에는 각 주마다 이 물가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물가가 비싼 동네예요. 그래서 텍사스나 이런 곳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5배 정도가 더 돈이 든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를 선택할 때도 본인의 예산에 맞게
맞게끔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 비행 학교가 기숙사를 포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따로 월세를 내면서 렌트를 해서 살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산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월 렌트를 내고 살았을 때 거의 7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텍사스나 뭐 유타나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좀 더 싸게 같은 크기의 방이더라도 좀 더 싼 가격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본인의 예산에 맞게 비행기 렌털 피라든지 인스트럭터 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각 학교마다 비행기 기종도 다르고 비행기 렌털 피도 다르고 교관비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각 비행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메일을 보내서 물어보면은 그쪽에서 아마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준비해 놓은 그런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아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랑 이런 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학교가 좋을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141 실러버스를 따를 건지 61 실러버스를 따를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받는 학교들은요 141 스쿨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학교 들어갔을 때 141 실러버스를 따르느냐 61 실러버스를 따르느냐는 거기 학교에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141이랑 61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141이랑 61의 차이점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FAR이라는 Federal Aviation Regulation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 이게 저희 파일럿들이 미국에서 비행을 할 때 따라야 되는 레귤레이션이랑 룰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이랑 룰이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61 섹션이랑 141 섹션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안에 굉장히 많은 섹션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에서 처음 비행을 프라이빗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61 섹션을 참고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61 섹션이 141 섹션보다 더 훨씬 두꺼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141 레귤레이션을 따르더라도 61 레귤레이션이 거의 적용이 되고 추가적으로 141으로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61 섹션이 더 두껍습니다. 자, 그럼 61이 뭐냐? 61 실러버스를 따르게 되면요, 비행 시간이 250시간이 있어야지만 커머셜 라이선스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TP는 1500시간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61 같은 경우에는 141 실러버스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유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굉장히 인스트럭터, 즉 교관의 재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1 실러버스를 따르게 되면은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랜딩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일은 다른 거를 한번 해보다가 다시 랜딩 연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실러버스예요. 그런데 단점이 교관의 재량에 따라서, 교관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나쁜 교관을 만났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141 실러버스보다. 물론 더 좋은 교관을 만나면 141 실러버스보다 훨씬 일찍 끝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그래서 61 실러버스를 따르면요, 이 교관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지금 체크라이드를 가도 되겠다 싶으면요, 그냥 인더스 써주고 바로 이 친구를 시험장으로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61 실러버스를 따르면은 저희가 여기 라이선스를 따기 위해서 리튼 테스트를 쳐야 되는데, 그 리튼 테스트도 제가 인강으로 듣고 인강에서 인도스를 받은 다음에 제가 그 리튼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141 실러버스를 따르게 되면은 각 스테이지마다 다 이렇게 평가 항목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에 다 충족을 해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또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실러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스테이지 책을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을 연습을 해서 그 스테이지 책 통과할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1의 장점도 있어요. 141의 장점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초보 파일럿들이 스킬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러버스만 잘 따라간다고 하면은 내가 스킬을 올리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스테이지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준비도 많이 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제로 그 실러버스를 따라서 스테이지 책을 통과를 하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근데 단점은 61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져 있는 실러버스를 다 따라서 체크도 통과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141 스쿨 실러버스를 따르게 되면 커머셜 라이센스를 따는 데 있어서 190시간만 있으면 커머셜 라이센스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61의 250시간이랑 비교했을 때는 아마 60시간 정도가 빠르죠. 그래서 사실 61을 선택할 거냐 141을 선택할 거냐의 차이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니지만 다른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 있는 비행학교들은 141 스쿨 졸업자들을 선호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141 실러버스가 에어라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체계적인 실러버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이티브 교관을 선택을 할 것인지 한국 교관을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한국의 운전면허 학원만큼 비행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교관들이 있고 다양한 교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도 있고요, 일본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관들이 있죠. 근데 본인이 정말 내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고 싶다. 미국에 온 김에 내 영어 실력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영어로 관련된 비행 지식을 더 많이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이티브 교관이랑 같이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단점이 본인이 듣기 능력이나 말하기 능력이 좀 충분치가 않을 때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이해하는 이해 능력도에 따라서도 본인의 스킬이 올라가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더 깊게 이해하고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내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국 교관이랑 하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제 지식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더 나은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백인이나 네이티브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의 문화예요. 그거는 이분들의 문화를 보면은 보통 만나자마자 차지가 시작이 돼요. 교관을 딱 만나자마자 하이 했을 때부터 그분들은 금액을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굿바이 할 때까지 그 사람과 보낸 시간을 모두 계산을 해서 저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니까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한국 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교관들은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내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같이 물어보고 상의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한국 교관이랑 시작을 해서 중간쯤에 바꾸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근데 본인이 영어 실력이 된다 그리고 나는 미국의 문화도 느끼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비행하는지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백인 교관이나 네이티브 교관들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 비행학교에 운영 가능한 비행기가 몇 대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 비행학교에 학생이 20명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단 2대밖에 없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메인테넌스 이슈가 생겼을 때 잠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비행도 못하게 될 뿐더러 날씨가 또 안 좋게 되면 비행도 못하겠죠. 그러면은 20명이 2대를 가지고 다 나눠서 써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운용 가능 비행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은 몇 명의 학생들이 이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학교충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M1 비자를 발급받으실 건지 F1 비자를 발급받으실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비행학교들은 M1 비자를 발급을 해줍니다. 미국에서는 M1 비자랑 F1 비자를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M1 비자 같은 경우에는 F1 비자보다 제약이 조금 많아요.
F1 비자는 제가 학교를 옮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른 학교로 이렇게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M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입국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개월 이전에 트랜스퍼를 하려고 해도 이민국에 어떤 특정한 파일을 해서 그게 승인이 나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F1 비자 같은 경우에는 M1 비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M1 비자에서는 F1 비자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을 하시고 미국에 와서 어떤 자리를 잡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스케줄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학교의 스케줄 배정 시스템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런 디스패처가 없는데요. 어떤 다른 학교들은 디스패처가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디스패처가 뭐냐면은 교관과 학생이 비행을 할 수 있게 그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을 하고 싶을 때 교관과 오늘 비행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스케줄을 잡아서 비행을 못해요. 그 디스패처가 저한테 슬롯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시간도 제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패처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가 먼저 그 비행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비행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제가 다니는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는 임의적으로 먼저 그 비행기를 선정하는 사람이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관한테 미리 스케줄을 짜놓고 그 비행기를 잡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비교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어떤 비행기 기종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기종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스나 172를 운영하는 학교인지 아니면 시러스라는 고급 비행기를 활용을 하는 학교인지 아니면은 다이아몬드사에서 만든 DA40 같은 아시아 쪽에서 많이 쓰는 그런 비행기가 있는 곳인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글래스 칵핏인지 아니면 식스팩 비행기인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글래스 칵핏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게 글래스 칵핏이에요. 이게 이제 다 컴퓨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 그 큰 비행기들이 쓰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식스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게 식스팩 기종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쌉니다. 보통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들이죠. 저도 이 비행기로 트레이닝을 마쳤고요. 둘의 장점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사실 저는 글래스 칵핏에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나면 굉장히 편하겠죠. 대신에 저도 글래스 칵핏은 비행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스팩 비행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식스팩은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볼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래서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인스트루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프라이빗 때 아니면은 이 식스팩을 써볼 일이 없거든요. 나중에 라인을 가시게 되면은 다 글래스 칵핏에서 거의 대부분 비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예산을 아끼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는 이 식스팩을 이용해서 처음에 먼저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준비물입니다. 그 비행 학교를 가면은 어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냐. 보통 미국에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돼요.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다 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헤드셋.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또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을 조금 지불을 하더라도 좋은 퀄리티의 음질을 들을 수 있는 헤드셋을 사시길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미국에 오셨을 때 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헤드셋을 고르시면은 노이즈 캔슬링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그 타워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듣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있고 노이즈 캔슬링이 지원이 되는 그런 헤드셋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오셔가지고 뭐 니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BFR 차
플라이트 같은 거, E6B 컴퓨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다 교관분들이 뭘 준비해야 될지 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비행학교를 고를 때 10가지 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 비행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미국에 오자마자 비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격 여건이 주어져야 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영상들과 비행 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비행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비행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